이 냄새나는 고물 좀 치워요. 손님들 보기 창피하게. 아들 한의원 개원식 날 저는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300년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온 황동 약탕기를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하객들 앞에서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라고 비웃음 당하고 탕비실에 갇혀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68 할머니가 어떻게 복수했냐고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나영선입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300년 내력을 자랑하는 종갓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40해가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고택을 지키며 전통한지 공방을 운영해왔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사당에 인사를 올리고 공방으로 향하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삶고 물에 불리고 두드려서 한 장 한 장 정성껏 한지를 떠내는 일,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종갓집 며느리로서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40살이 된 지훈이는 서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대학병원에서 수련까지 마친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세상 물정에는 조금 어두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죠. 적어도 제 아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5년 전 지훈이가 결혼을 한다고 데려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서희, 37살의 그 여자는 강남 토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손톱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눈썹은 날카롭게 그려져 있었죠. 처음 인사를 나눌 때 그녀의 시선이 저희 집 마당을 훑었는데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며느리로 맞으면 달라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서희의 본색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그녀는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배탈이 난다느니 시골 음식은 위생이 걱정된다느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제가 정성껏 만든 한지 공예품을 선물하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구석에 던져두었고 나중에 보니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힘들어할까봐, 가정에 금이 갈까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드디어 결심했어. 강남에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제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뻤어요. 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의원을 열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존경받는 한의사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제가 평생 꿈꿔온 그림이었습니다. 지훈아, 축하한다. 엄마가 뭘 도와줄까?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었어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사실 개원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래. 강남 상가 임대료가 생각보다 훨씬 비싸더라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엄마한테 방법이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법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선친 때부터 물려받은 지방의 이묘한 필지뿐이었어요. 약초밭이 딸린 3,000평짜리 야산인데 시골이라 땅값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전 재산이었죠. 저는 다음날 곧장 은행을 찾아가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은행을 돌아다닌 끝에 간신히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들에게 보냈어요. 문제는 개원 준비 과정에서 서희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보내온 인테리어 사진을 보니 한의원이라기보다는 마치 고급 카페 같았어요. 온통 흰색과 금색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벽에는 외국어로 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지훈아, 한의원인데 너무 화려한 것 아니니? 전통적인 느낌을 좀 살리는 게 어떨까? 그러자 옆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강남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대세예요. 촌스러운 한옥 느낌은 환자들이 싫어해요. 촌스럽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개원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개원식에 오실 거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근데요, 어머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어머님 지인분들은 따로 부르지 마세요. 저희가 초대한 VIP 손님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래요.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VIP 손님들 사이에서 제가 분위기를 망친다는 뜻이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고로 향했어요. 먼지가 쌓인 선반 위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황동 약탕기가 들어 있었어요. 300년 전 종갓집에 시집온 할머니의 할머니가 가져온 것으로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던 가보였죠. 저는 약탕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천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에 녹이 묻어 있었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황금빛이 되살아났어요. 이것을 아들에게 주면 한의원의 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원식 전날 밤 저는 다시 서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내일 복장 좀 신경 써주세요. 너무 촌스러우시면 곤란해요. 저희 손님들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장롱에서 가장 단정한 한복을 꺼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선친께서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옷이었어요. 개원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기차를 탔습니다. 황동 약탕기를 천으로 싸서 품에 안고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어요. 한의원 앞에 도착하니 화려한 화환들이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천에 싼 약탕기를 들고 서 있는 68살의 시골 할머니. 화려한 강남의 풍경 속에서 저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그때 입구에서 서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커다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희는 재빠르게 저에게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마치 저를 숨기려는 듯이 입구 옆 좁은 통로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발 조용히 계세요. 손님들 앞에서 괜히 나서지 마시고요. 저는 서희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품에 안고 있던 천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이거 지훈이한테 주려고 가져왔다. 우리 집안 가보야.
서희가 천을 펼치자 황동 약탕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경멸로 가득 찼어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골동품이에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런 촌스러운 건 저희 한의원 이미지랑 안 맞아요. 탕비실에 놔둘게요. 서희는 약탕기를 낚아채듯 들더니 성큼성큼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300년을 이어온 가보가 촌스러운 골동품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발을 떼어 한의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아들을 찾았어요. 지훈이는 한쪽에서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지훈아. 지훈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 엄마. 왔어? 그는 짧게 인사하고는 다시 손님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탕비실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쓰레기통이 있었고 그 옆에 제 황동 약탕기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고철처럼. 저는 약탕기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탕비실 문 너머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시골 할머니 진짜 민망하지 않아? 한복 입고 골동품 들고 오다니. 친구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어요. 서희야, 너 시어머니 관리 좀 해야겠다. 저러다 너네 한의원 이미지 깎이겠어. 알아. 오늘만 참으면 돼. 저 양반 시골로 돌려보내고 다신 안 부를 거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심장을 짓누르고 굴욕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차윤경. 30년 전 제가 비서로 일하던 시절의 상사였어요. 지금은 대형 그룹 KCI의 회장이 된 사람이죠. 그녀는 제가 회사를 위해 큰 희생을 했을 때 저에게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나영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차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돌아왔습니다. 나 비서님?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저한테 약속하셨던 그것,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 회장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비서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제가 곧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황동 약탕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복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품격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탕비실을 나와 한의원 입구로 향했어요. 화려한 화환들이 늘어선 입구를 지나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개원식을 빠져나온 저는
강남역 지하도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유령처럼 떠돌았어요. 젊은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지만 제 귀에는 오직 서희의 비웃음과 아들의 냉담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 다신 안 부를 거야. 그 말들이 심장을 찔렀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산들이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차윤경 회장에게 건 전화, 그리고 그녀가 약속한 그것.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28살의 젊은 비서였어요. 차윤경 전무가 이끄는 기획실에서 일했죠. 그때 회사는 거액의 횡령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증거를 조작하려는 세력과 진실을 밝히려는 세력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저는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결정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횡령의 증거가 담긴 장부였죠. 저는 그것을 차 전무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횡령 세력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위협에 저는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차 전무는 그 서류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승승장구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사를 떠나던 날 차 전무가 저를 붙잡았어요. 나 비서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30년 동안 꺼내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에게 손 벌리는 것은 제 품격에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탕비실에서 들은 서희의 말이 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사용할 때가 되었어요.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텅 빈 고택의 대청마루에 앉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울렸습니다. 그 쓸쓸한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서글프게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윤경 회장이었어요. 나 비서님, 저예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것 제가 알아봤어요. 나 비서님 소유의 임야 말입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임야는 아들 개원 자금을 위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 땅이 어떻게 됐나요? 나 비서님, 혹시 그 임야가 어떤 땅인지 아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냥 선친께서 물려주신 약초밭이 딸린 야산일 뿐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시골 땅이라고만 생각했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땅인데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차 회장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비서님, 그 땅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저희 KCI 그룹이 3년 전부터 극비리에 추진해온 힐링 리조트 사업의 핵심 부지입니다. 주변 땅은 다 매입했는데 딱 그 임야만 못 구했어요. 소유주가 누군지 몰라서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 비서님 땅이었네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친께서 물려주신 그 야산이 그토록 중요한 땅이었다니. 아버님은 생전에 그 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약초나 캐고 산나물이나 뜯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세로 따지면 최소 50억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 땅 없이는 리조트 진입로를 낼 수가 없거든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0억?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작 2억 원의 담보 가치밖에 인정하지 않았던 그 땅이요. 시골 총구석의 야산이 50억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나 비서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 땅을 저희한테 파시고 그 대금으로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0년 전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땅을 팔면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갚고도 48억이나 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득 서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촌스럽다며 비웃던 그 얼굴. 시골 할머니라며 수군대던 목소리. 쓰레기통 옆에 내팽개쳐진 황동 약탕기.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 한의원이 있는 강남 건물, 그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 회장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 건물뿐 아니라 그 블록 전체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나 비서님, 무슨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복수입니다. 저를 쓰레기 취급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차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말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 법무팀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두운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강렬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평생을 참고 견디기만 했던 제가 이제 직접 나서서 행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첫 차를 탔습니다. KCI 그룹 본사는 여의도의 50층짜리 빌딩에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나영선 선생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올라가니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윤경 회장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나 비서님, 30년 만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차 회장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렇게 큰 그룹을 이끄시다니. 다 나 비서님 덕분이에요. 그때 그 서류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차 회장은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 저희 법무팀이 밤새 준비한 자료입니다. 나 비서님 소유 임야의 정확한 가치 평가서, 그리고 강남 한의원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 현황이에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제 임야를 매각하면 5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면 아들 한의원이 있는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 상가 제 채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생 2억 원도 만져본 적 없는 제가 수십억 원을 다루게 되다니. 차 회장이 제 곁에 앉으며 서류의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드님 한의원 건물의 현재 소유주가 나와 있어요. 개인 건물주인데 사정이 있어서 급히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좀 더 쳐주면 바로 넘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포기 조항에 서명하셨더군요.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한 내역도 있고요. 저는 그 조항들을 읽었어요.
서희가 얼마나 경솔하게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물론이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일을 하시려면 시행사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나 비서님이 대표이사가 되시는 거죠. 저희 법무팀이 모든 실무를 대행하지만 법적으로는 나 비서님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차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제가요? 저는 평생 한지 공방만 했는데요. 차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비서님, 30년 전에 그 서류를 찾아낸 분이 누구세요? 수십 명의 임원들이 못 찾은 걸 나 비서님이 찾아냈잖아요. 사업수와는 타고나신 겁니다. 겸손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68배 나이에 시행사 대표라니. 하지만 서희의 비웃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요. 하겠습니다. 차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회사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청양개발로 하겠습니다. 청양은 맑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제가 평생 지켜온 품격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차 회장의 법무팀과 함께 임야 매각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동시에 청양개발 주식회사의 설립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표이사 나영선. 서류에 찍힌 제 이름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차 회장이 말했어요. 나 비서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강남 건물 매입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 후에는 나 비서님이 그 건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사를 나서며 저는 강남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아들의 한의원이 있겠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아들의 한의원을 빼앗으려는 건가?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 회장이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나 비서님, 아드님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차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드님을 망치고 있는 건 그 며느리입니다. 나 비서님이 하시려는 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아드님이 진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저는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서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뿐이에요. 언젠가 지훈이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떨림은 멈추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제 한복 자락을 흔들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청양개발을 설립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의도와 강남을 오가며 차 회장의 법무팀과 함께 건물 매입을 준비했어요. 낯선 서류들과 법률 용어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가 다음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종갓집 안주인으로 살며 익힌 꼼꼼함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할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 박준혁은 40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차 회장이 직접 붙여준 법무팀 에이스였죠. 처음에 그는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68배 시골 할머니가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 거래를 한다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첫 미팅 때 그는 서류를 설명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쉬운 단어만 골라 썼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박 변호사님, 저 문맹 아닙니다. 원래 쓰던 말로 설명해 주세요.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뒤로 박 변호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계약서의 허점을 짚어내기 시작하자 그의 눈빛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대표님, 여기 이 조항 보셨어요? 임차인이 무단으로 구조 변경을 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갱신 요구권 포기 각서도요. 며느리가 직접 서명했더군요. 인테리어 하겠다고 조르니까 건물주가 조건으로 내걸었나 봐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건물주가 고령이셔서 귀찮은 분쟁을 피하려고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며느리분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거죠. 저는 서류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희가 화려한 인테리어에만 눈이 팔려 계약서는 대충 훑어본 게 분명했어요. 그녀의 경솔함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건물 매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정당하게 퇴거 통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시골의 한지 공방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억 원을 움직이는 시행사 대표가 되어 강남 건물을 사들이고 있었죠.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었어요. 건물 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건물주는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차 회장의 법무팀이 시세보다 10% 높은 가격을 현금 일시불로 제안하자 건물주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물주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재산을 넘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건물 매입이 완료된 날, 저는 강남의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커피숍이 있었고 2층에 아들의 한의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청아 한의원. 서희가 고집해서 붙인 이름이었죠. 파란색 네온 사인이 낮에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건물의 주인이 되었구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가게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만 이 건물 앞에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빼앗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건물 매입 소식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는 청양개발 주식회사로 바뀌었지만 대표이사가 나영선이라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박 변호사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표님, 통보서에 대표이사 성함을 넣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떳떳하게 하고 싶었어요. 넣으세요. 제 이름 석자를 똑똑히요. 나영선이라고.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보서가 발송된 것은 건물 매입 후 일주일 뒤였어요. 저는 고향집에서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감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감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감이 떨어질 때쯤이면 모든 게 결판날 거라고.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건물주가 바뀌었대. 그것도 엄마 이름으로.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서가 왔어. 엄마가 한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내가 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엄마, 왜 이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훈아, 내 어미가 개원식 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기억하니?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이건 내 인생이야. 내 한의원이라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분노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지훈과 서희가 고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분하게 그들을 기다렸어요. 서희가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화려한 화장이 땀에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개원식 때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이힐을 신고 흙마당을 건너오느라 휘청거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희가 악을 썼어요. 목소리가 쉰 걸 보니 오는 내내 소리를 질렀나 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짓이라니? 나는 내 건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뿐이다. 어머님이 무슨 돈으로 그 건물을 사요? 시골에서 한지나 만들던 분이. 저는 서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 나는 시골에서 한지나 만들던 촌스러운 할머니야. 내가 그렇게 불렀잖니. 근데 그 촌스러운 할머니가 내 가게 건물을 샀어. 어떠니? 기분이?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개원식 날 친구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던 그 입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당혹감도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과 서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서희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눈빛만 봐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훈아, 개원식 날 내 어미가 사람들 앞에서 쓰레기 취급당할 때 넌 뭐 했니? 내가 날 조금이라도 감쌌으면 오늘 이 일은 없었을 거야. 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땅만 바라보았죠. 서희가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이에요. 저희 변호사한테 말해서 고소할 거예요. 저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가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여기 내가 서명한 계약서야. 계약 갱신 요구권 포기 각서, 무단 인테리어 변경 동의서. 다 내 사인이 들어가 있어. 고소하고 싶으면 해봐. 법대로 하면 돼. 서희가 서류를 낚아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서명한 조항들이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속임수예요. 속임수가 아니야. 내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한 거지. 그게 누구 탓이니? 서희는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어요. 개원식 날 탕비실에서 친구들과 저를 비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서희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간을 좀 줘.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줄게. 법적으로도 그 정도는 기다려야 하니까. 그 안에 다른 곳을 알아봐. 지훈은 서희를 이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희는 뒤돌아보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대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붉은 감 하나가 툭 하고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단단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마당에 떨어진 감을 주워들었습니다. 잘 익은 홍시였어요. 선친께서 심으신 나무에서 열린 감이었죠. 저는 그 감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를 진정으로 구하려면 지금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서희의 곁에서 점점 나약해지는 아들을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6개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품격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지훈과 서희가 고향 집을 다녀간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청양 개발의 업무를 처리했어요. 낯선 일이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차 회장의 법무팀은 강남 건물 주변의 상가 2채를 추가로 매입했어요. 제 계획은 단순히 아들의 한의원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블록 전체를 재개발해서 새 건물을 짓는 것이었죠. 청양개발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품격 있는 건물을 세우고 싶었어요. 박 변호사와 매주 화상회의를 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재개발 인허가 절차, 건축 설계 방향, 예상 공사 기간까지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관련 서적을 읽고 메모를 했습니다. 68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다니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분이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어요. 언론이요? 무슨 제보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주의 횡포, 노인 세대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갈 예정이래요. 한 인터넷 매체에서 취재 중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희가 이런 방법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막히니까 여론전을 펼치려는 거였죠. 교활한 수법이었어요.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론이 나빠지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대표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녀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동정을 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사가 나가기 전에 해당 언론사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고요. 하지만 대표님께서도 대비를 하셔야 해요. 혹시 며느리분의 과거 행적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희의 사치와 허영심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득 개원식 날 서희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서희의 명품 가방과 보석을 부러워하며 수군대고 있었죠. 박 변호사님, 며느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개원식 때 보니까 엄청난 명품들을 걸치고 있었거든요. 아들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신용조회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기사가 언제 나갈지 몰라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침마다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어요.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쳐보기도 했죠.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가 났습니다. 다행히 아직 기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품격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300년 종갓집의 안주인이 갑질하는 나쁜 노인네로 낙인 찍힌다면 선친께서 얼마나 한탄하실까요? 사흘 후 박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분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3억 원이 넘어요. 그것도 대부분 아드님 명의로 된 카드들입니다. 명품 구매, 해외여행, 고급 식당, 전부 아드님 카드로 결제했더군요. 저는 놀라서 숨을 멈췄어요. 3억 원이라니. 지훈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희가 몰래 쓴 걸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며느리분이 아드님 몰래 한의원 운영자금에서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한의원 장부와 실제 매출이 맞지 않아요. 횡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희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그렇게 많은 빚이 숨어 있었다니.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쁜 소식은 뭔가요? 기사가 내일 나갑니다. 언론사를 설득하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며느리분이 직접 인터뷰까지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대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겠죠. 며느리를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로요.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 며느리의 재정 문제를 역으로 언론에 제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한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양쪽 다 상처를 입을 거예요. 대표님의 품격에도 흠이 갈 수 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흙탕 싸움.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죠. 일단 준비만 해두세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기사가 떴습니다. 건물주의 횡포, 시어머니가 며느리 쫓아내려 수십억 들여 건물 매입. 기사에는 서희의 인터뷰가 길게 실려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진도 함께였죠. 기사는 저를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로, 서희를 불쌍한 피해자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보낸 2억 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개원식 날 쓰레기 취급을 당한 건 저였는데 지금은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댓글창이 뒤집어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못된 시어머니다, 갑질이다, 노인들이 문제다. 그런 글들이 쏟아졌죠. 저는 화면을 보기가 힘들어 노트북을 덮으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서희의 과거 인터넷 방송 영상을 찾아서 올렸어요. 그 영상에서 서희는 시어머니를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개원식 전에 친구들과 찍은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서희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강남 진출한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흉내까지 내며 낄낄거렸죠. 댓글창의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시어머니 아님?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받아서 개원해놓고 저렇게 무시했네. 가스라이팅 당한 건 시어머니인 듯. 저거 완전 악마 아니야?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불공평한 건 아니었어요.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보셨죠?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며느리분의 과거 영상이 퍼지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어요. 원래 기사 쓴 기자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대요. 누가 그 영상을 올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계정이에요. 아마 며느리분을 안 좋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었나 봅니다. 혹시 개원식 때 있던 분 중에 대표님 편인 분이 계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도와준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서희가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었거든요. 예상대로 서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라이브를 켰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시어머니와 대형 재벌 그룹이 손을 잡고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고 음모론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서희의 방송에는 비난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결국 서희는 방송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며 송출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희가 무너지는 모습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어요. 그녀도 결국은 자신의 욕심에 발목을 잡힌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예전의 활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서희가 한 짓 알아. 인터넷에서 다 봤어. 그리고 카드빚도, 한의원 돈 빼돌린 것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무시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전화 너머로 지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쥔 채 아들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제 아들인데 어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엄마, 나 어떡해. 빚이 너무 많아. 서희가 쓴 돈을 다 갚으려면 한의원을 팔아도 모자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아, 일단 정리해. 서희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와라. 엄마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었죠. 지훈아, 엄마가 널 미워한 적은 없어. 다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던 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론전에서 이겼고 아들의 마음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몰랐어요. 이 승리 뒤에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론전에서 승리한 뒤로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양개발의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강남 블록의 건물 3채를 모두 매입했고 구청의 재개발 인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차 회장이 소개해준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도를 그려왔어요.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이었죠. 외관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설계도를 펼쳐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층에는 제가 꿈꿔온 전통 찻집과 한지, 공방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황동 약탕기를 전시할 공간도 따로 마련했어요. 서희가 쓰레기 취급했던 그 가보를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을 생각이었죠. 시골에서 한지나 만들던 촌스러운 할머니가 이제 강남 한복판에 건물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이 설계도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차 회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비서를 통해 연락을 주셨는데 직접 전화를 하시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되었습니다. 나 비서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회장님? 나 비서님 소유였던 임야 있잖아요. 거기 힐링 리조트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착공 준비만 2년이 걸렸는데 드디어 삽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착공식에 나 비서님을 모시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판 땅에서 리조트 공사가 시작되었다니. 그리고 그 착공식에 저를 초대한다니요. 회장님,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미 그 땅을 판 사람인데요. 당연하죠. 그 땅이 없었으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주변 땅을 다 샀어도 그 임야가 없으면 진입로를 못 내거든요. 나 비서님은 우리 사업의 은인이에요. 꼭 오셔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큰 행사에 참석해 본 경험이 없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착공식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장롱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개원식 때 입었던 그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였죠. 그때는 이 옷을 입고 수모를 당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성껏 다림질을 하고 옷고름을 가지런히 매만졌습니다. 착공식 당일 아침, 저는 KCI 그룹에서 보내준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향 근처의 리조트 부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산과 들판이 지나갔어요. 제가 어릴 때 뛰놀던 곳들이었죠. 봄이면 진달래가 피던 야산, 여름이면 멱을 감던 개울. 그 풍경 속에 거대한 공사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방송국 카메라들이 번쩍이고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축하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며 긴장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 회장이 직접 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검정 정장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나 비서님 오셨군요.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회장님, 저는 그냥 땅을 판 사람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행사에서 나 비서님을 특별히 소개할 거예요. 함께 테이프 커팅도 하시죠. 저는 당황했어요. 테이프 커팅이라니. 그건 중요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차 회장은 제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이끌었습니다. 붉은 카펫 위를 걸으며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착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차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한 분의 결단 덕분이었어요. 30년 전 저를 도와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 청양개발의 나영선 대표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단상에 서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저 시골에서 한지 공방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고요. 약초나 캐고 산나물이나 뜯던 곳이었어요. 이렇게 큰 사업의 일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 회장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원식 날 탕비실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던 제가 지금은 수백 명 앞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어요. 호텔 연회장 못지않은 규모였습니다. 고급 음식들이 차려진 뷔페 앞에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자리가 어색했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어요.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영선 대표님이시죠? 저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표님의 사업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별 말씀을요. 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사실 강남 재개발 사업 말씀인데요. 혹시 투자자를 더 모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저는 정중하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차를 타고 돌아오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저는 아들의 개원식에서 쫓겨나듯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총수 옆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투자 제안까지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에 도착하니 불안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대표님, 급한 소식입니다. 아드님 한의원이 오늘부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잠적했다고 합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의원 폐업이라니. 그리고 서희가 잠적했다고요. 급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5번, 6번, 7번. 지훈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0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드디어 지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지훈아, 한의원 폐업했다는 게 사실이야? 네, 엄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서희가 쓴 빚이 5억이 넘어. 한의원 매출로는 이자도 못 갚아. 저는 숨이 막혔어요. 5억이라니. 처음 들은 3억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서희가 그동안 얼마나 더 빚을 졌던 걸까요? 서희는 어디 있어? 몰라. 어젯밤에 짐 싸들고 나갔어. 연락도 안 돼. 휴대폰도 꺼져 있어.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희가 도망친 거였습니다. 빚더미를 남기고 잠적해버린 거죠.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어요. 지훈아, 넌 지금 어디야? 한의원에. 짐 정리하고 있어. 남은 물건들 빼야 해서. 거기 있어. 엄마가 갈게. 저는 서둘러 서울행 막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낮에는 착공식에서 박수를 받았는데 저녁에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있다니.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강남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한의원 앞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간판에 네온 사인도 꺼진 채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며칠은 면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3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엄마. 지훈이 저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지훈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콧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서희 말만 듣고 엄마를 무시했어. 그런데 서희는 나를 버리고 갔어. 빚만 남기고. 저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지훈아, 울지 마. 이제 엄마가 왔잖아. 저는 텅 빈 한의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그대로였지만 의료 장비들은 이미 철거된 상태였어요. 서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금색 장식들이 쓸쓸하게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빈 진료실이 을씨년스러웠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복수는 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아들이 진짜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지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눈물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난 자격이 없어.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 저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훈아, 엄마가 널 미워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랬던 거야.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됐어. 지훈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한의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간에 새로운 시작을 담아야 했어요. 지훈아, 일단 오늘은 여기서 나가자. 엄마랑 같이 가.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의원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청아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희가 고집해서 붙인 이름. 이제 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우는 그 화려함 속에서 외로웠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착공식의 박수와 한의원의 폐허.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복수의 달콤함과 아들을 향한 모성애가 뒤섞인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의원 폐업 후 저는 지훈을 데리고 고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는 동안 지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아들의 옆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저는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집에 도착한 뒤로도 지훈은 마치 빈 껍데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보거나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죽을 몇 숟갈 뜨다가 숟가락을 놓곤 했죠.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수의 달콤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이 들어앉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서희였지만 방아쇠를 당긴 것은 저였습니다. 한의원 폐업 후 2주일이 지났을 때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아드님 명의의 채무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총액이 5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숫자를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5억이 넘는 빚이라니.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중에서 며느리분이 직접 사용한 금액이 4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명품 구매, 해외여행, 성형시술, 고급 식당 등이에요. 나머지는 한의원 운영 적자입니다. 며느리분이 운영비를 빼돌리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희가 얼마나 교묘하게 돈을 빼돌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죠. 서희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나요? 네,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휴대폰도 해지했고 알려진 주소지에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 댁에도 연락해봤는데 연락 두절이라고 하더군요. 수사를 의뢰하면 찾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지훈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40살 남자의 등이라기보다 이른 노인의 등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지훈아, 빚이 5억이 넘는데. 지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 엄마. 다 내 책임이야. 서희가 뭘 하는지 관심도 안 가졌으니까. 장부도 안 봤어. 서희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믿었지.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지훈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터져 있었고 며칠은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엄마, 난 어떡해. 한의사 면허 팔아도 이 빚 못 갚아. 평생 일해도 못 갚을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한 것을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갚아줄게.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 엄마 돈은 엄마 거야. 내가 진 빚을 왜 엄마가 갚아? 그리고 나 엄마한테 너무 못했잖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지훈아, 엄마한테 그 정도 돈은 있어. 임야판 돈이 얼마인지 알지? 5억 갖고도 한참 남아. 그리고 이건 내 빚이 아니야. 서희가 진 빚이지.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돼. 엄마한테 그렇게 못해놓고 어떻게 돈까지 받아? 개원식 날 엄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잖아. 서희가 엄마 쓰레기 취급할 때 나 뭐 했어?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널 용서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내가 평생 빚에 시달리면서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엄마 남은 소원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한의사로서, 사람으로서 다시 서는 거.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40살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차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나 비서님. 아들 빚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들과 협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카드사도 있고 대부업체도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차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물론이죠. 제 법무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 쪽은 저희가 압박을 좀 넣으면 금액을 많이 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비서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분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디에 있대요? 지방의 한 소도시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이버팀이 며느리분의 옛 친구 계정을 추적해서 알아냈어요. 개원식 때 왔던 그 친구 중 하나가 며느리분이랑 연락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희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니. 그토록 화려하게 살려던 여자가 그런 곳까지 떨어졌다니요. 강남의 명품 가방을 들고 저를 무시하던 그 여자가. 회장님, 그 정보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나 비서님, 어쩌실 생각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서희를 찾아가서 뭘 하려는 걸까?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희는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녀를 더 몰아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정보만 받아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희를 찾아가야 할까요? 찾아가서 뭘 해야 할까요? 그녀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뭐지? 며칠 후 박 변호사가 채권자들과의 협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금의 70%인 3억 7천만 원에 일시불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어요. 대부업체 쪽은 원금의 절반만 받기로 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수표를 끊었습니다. 지훈의 빚이 청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아드님은 법적으로 깨끗합니다. 신용도 회복될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지훈에게 서희의 소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서희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그래. 유흥업소래. 지훈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서희 만나러 가봐도 돼?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 여자가 널 어떻게 했는데? 알아. 근데 그래도 한때는 내 아내였잖아. 5년을 같이 살았어. 적어도 왜 그랬는지 듣고 싶어?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서린 눈이었습니다. 지우는 아직도 서희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 근데 상처받을 준비도 해야 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지훈은 서희가 있다는 지방 도시로 떠났어요. 저는 집에 남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지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훈아, 서희 만났어? 응, 만났어. 그래서 어땠어? 지훈이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서희가 많이 변했어. 예전 그 여자가 아니야. 많이 마르고 많이 지쳐 보였어.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길게 늘어뜨리고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희가 그러더라. 자기도 어쩔 수 없었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돈이 없는 게 너무 무서웠대.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대.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서 돈에 집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도 그렇게 했대. 저는 콧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희에게도 사연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용서한다고 했어.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미움은 나만 힘들게 하더라. 저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이 그렇게 성숙해졌다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자랐어요. 그리고 엄마 서희한테 부탁 하나 했어. 뭔데? 나중에 엄마한테 와서 사과하래. 직접.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훈이 제 마음을 헤아린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을요. 서희를 용서해야 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훈이 먼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거였죠. 저는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어요.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가 밤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다시 잎이 돋고 꽃이 피겠죠. 그리고 가을이면 다시 감이 열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 그랬고 어쩌면 서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희의 소재지가 적힌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서희가 정말로 변했는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저도 용서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롱에서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냈습니다. 개원식 날 입었던 그 한복이었죠. 서희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날 입었던 옷.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승자로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건네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훈이 서희를 만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마당을 산책하고 저와 함께 밥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중만 겨우 넘기던 아이가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눈빛에도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도했어요. 저도 서희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깨끗이 다려두었죠. 하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용서를 결심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한다고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개원식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고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훈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는 맨발로 달려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와 목덜미에 흥건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은 가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은 가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어요. 지훈아, 정신 차려. 지훈아. 저는 아들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이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좀 이상해. 온몸에 힘이 없어. 구역질도 나고.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훈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구급차 뒤를 따라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새벽 어둠 속을 달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앞 대기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을씨년스러웠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저는 밤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동이틀 무렵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 어떻습니까? 환자분이 급성 신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신부전, 신장이 망가졌다는 말인가요? 검사 결과 만성 신장 질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스트레스와 과로, 영양 불균형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의원 폐업 후 지우는 며칠씩 굶기도 했었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식을 하지 않으면 평생 투석을 받으며 사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에서 5시간씩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신장 이식이라니 아들이 그렇게까지 아팠던 걸까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지훈이 예전에 위장이 안 좋다고 했었는데 그게 신장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합한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고 조직 적합성이 높은 분이 계시면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사체 기증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대기 시간이 몇 년씩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신장을 검사해 주세요. 의사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8입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수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복도 젊은 사람보다 오래 걸리고요. 상관없어요. 제 아들입니다.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의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하고 심장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영상 촬영을 했어요. 병원 복도를 오가며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제 신장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훈이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혈액형은 일치하고 조직 적합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어머님 기저질환도 없으시고 신장 기능도 양호합니다. 다만 연세를 고려하면 수술 후 회복에 2~3달은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식은 가능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제 신장으로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바로 수술해 주세요. 잠깐요,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신장 이식은 기증자에게도 큰 수술입니다. 배를 열고 신장을 떼어내야 해요. 수술 후에는 신장 하나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이에요. 제 신장으로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어머니 된 도리 아닙니까?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지훈 병실을 오가며 아들을 돌보았어요. 지훈은 투석을 받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팔에 굵은 바늘이 꽂혀 있었고 기계 소리가 윙윙거렸어요. 투석 기계가 피를 걸러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차 회장에게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술 소식을 듣자 그녀는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지훈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신장 이식이 쉬운 수술이 아니래. 괜찮아. 엄마가 튼튼하잖아. 평생 농사일하고 공방 일하면서 단련됐어. 걱정 마. 지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투석 때문에 체온이 올랐나 봐요. 엄마 고마워. 내가 뭘로 이 은혜를 갚아? 갚을 거 없어. 내가 건강하게 살면 그게 갚는 거야. 좋은 한의사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밤 11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니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몸의 일부가 아들에게 들어갑니다. 제 심장이 아들 몸속에서 뛰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선친께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선아, 내가 지킬 건 가문의 품격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품위 있는 일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몸을 내어주는 것. 이보다 더 숭고한 일이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이 밤에 누구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서희예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였어요. 그토록 만나려 했던, 그리고 두려웠던 그 목소리. 서희야. 어머님, 지훈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어머님이 신장을 주신다고, 수술을 받으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병원으로 갈게요. 제가 검사 받을게요. 제 신장이 맞으면 제가 드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서희야, 무슨 소리야? 넌 이미 지훈이랑 끝난 사이잖아. 알아요. 근데 어머님이 수술 받으시면 안 돼요. 연세가 있으신데. 저는 점잖아요. 38이에요. 회복도 빠를 거예요.